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50일 뒤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면서 2강 1중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선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이 후보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이 그 향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열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수록 흑색 선전이나 비방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후보의 인격과 정책, 또 진면모를 잘 살펴서 제대로 된 미래 지도자를 뽑아야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그 락토핏. 종된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 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프라자닷컴. 하이눈이야 사냥류 바람 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은요, 오늘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이재명 후보 대선 기구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죠.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대위 장세호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도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지능화되고 때로는 흉기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반면에 현행법은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공약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지금의 만 14세보다 좀 낮춰야 한다, 이런 방안을 비롯해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먼저 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 그 언론을 통해서도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어떤 수단이나 결과도 흉포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과연 얘들이 청소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범죄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뭐 사람을 유인해서 약점을 잡아 협박한다든지 그래서 돈을 뜯어낸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좀 현행법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대응이 뭐가 문제가 되고 또 해외 사안이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운동부 선수들 간의 서로 간의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흉기도 등장하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봐왔는데 자,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또 잔인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튼 그만큼 잠재적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대로 이 현행 제도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데요. 이런 이유는 그 형사처벌이라는 게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14세 미만의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라고 입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책임 능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3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범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14세 이상의 자는 몰라도 14세 미만 10세 이상의 자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10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도 못하고 형사처분도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더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규정이 지금 생긴 시점이 궁금한데 1958년, 이 60년이 넘게 변함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처벌이 않는 규정이 말씀 주신 대로 오래전에 생겼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 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때의 14세 미만의 아이들과 지금의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예 그 신체적 성숙도나 정신적 성숙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촉법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도 이루어집니다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법률의 명백한 공백인데요. 예. 좀 이게 10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애의 복지에 안 좋아서 오히려 애를 교화하기보다는 범죄자로 양산하다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러한 결단이 현 시점에서 맞느냐. 왜냐하면 그 범죄 현행이 점점 낮아지고 흉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네. 어린애들도 오히려 나는 처벌 안 받기 때문에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애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법적 공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년들을 교화하고 잘 이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말씀 주신 대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뭐 8살, 9살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엄청난 또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 인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생겨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4세 이상이고 또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4세 이상이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택적인 건데요. 네네. 주로 그런데 이제 웬만큼 무거운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들을 잘못 형사처벌을 주고 뭐 교도소로 보내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또 애들이 어린데 이렇게 벌써부터 전과자라는 좋은 글씨를 줬을 때에 얘들이 과연 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형사정책적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죠. 자, 58년 이후에 6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현 시대에 맞는 조정이랄지요. 깊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행대로라면 정리를 해보자면 10세 미만의 경우는 아이의 아무런 처분이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보호처분 둘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형사처벌과 소년 보호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처벌이란 것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건데요. 뭐 아시듯이 뭐 징역, 금고, 벌금형 이런 것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물론 이것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서 판사가 판결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런 형사처벌이고요. 네. 반면에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 벌이 아니라 어떻게 애를 잘 교화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시킬까, 이러한 이제 보호처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네. 이것은 뭐 검사가 기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심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어떤 전과 기록은 남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수 있겠고,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도 받게 되는데, 자, 경북 같은 경우는 이 소년보호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가정법원이 대구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형사범 같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 경북 북부 같으면 안동이나 영덕, 뭐 저기 상주 각각 지원 법원 지원이 있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다시 이제 형사재판을 받는데 그 소년보호 재판은 대구 가정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전 지역에서 대구 가정법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비판의 여론이 있어서, 네. 그래도 뭐 도청 소재지인 안동에서도 소년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각각의 주민들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을 겪기도 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또 몰리기 때문에 대구 가정법원에서 모든 경북의 이 소년소 보호 사건을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관들의 또 업무도 상당히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재판을 많이 가보면요. 네. 일반 형사재판 같으면은 줄을 쭉 서 있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분할해서 관할마다 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소년 재판은 모든 경북의 청소년 재판을 대구 가정법원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복도에 줄을 쭉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애의 인생을 장악하는 건데 너무 폭증하니까 참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이런 점에서 뭐 예산을 쓸 때가 많지만은 지금 네. 현금 살포식에 포퓰리즘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에 쓰는 것, 즉 이제 적어도 소년 재판에 관해서는 판사수를 증원하고 처우를 좀 향상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년보호 재판의 경우는 이 대구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규제 공백도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리 큰 범죄라고 하더라도 소년원은 2년 처분이 한계라는 점. 물론 이제 교화 규정이 주 목적이겠지만 갈수록 범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역시 실정이 맞는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가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 범죄 피해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좀 더 부연하자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소년에는 가도 2년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가도 2년이니까 함부로 하는 애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 좀 더 형사정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피해자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이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범죄를 하거나 범죄를 당하진 않습니다. 50원 뺐다가 100원 뺐다가 점점 이렇게 가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이걸 초기에 학교 측이나 뭐 어떤 당국이랑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야 가해 학생도 막고 피해 학생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학폭 관련,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인데요. 어떤 이게 절차가 진행될 때 부모님들께서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또 뭐 애들끼리 뭐 부모가 나서나 이랬다가 네. 정작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뭐 가해 학생과의 분리라든지 또 가해 학생의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경북 북부가 좀 양반 보장이라 그런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또 가해자에 대한 적극 의사를 밝혀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점은 사건의 초기가 될 테고요.
그 형식은 되도록 문서로 분명하게 제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피해자 부모에서부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제 일이 커질 수도 있고요. 가급적 빨리 이 서면으로 양식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를 요청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청소년 범죄는 정말 이 발생 이전의 예방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각의 가정과 사회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처벌만이 물론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약하다. 심지어 청소년조차 나는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벌의 공백에 대해서 좀 더 메우고 연령을 하한다든지 하는 조처가 필요할 때고요. 네. 이거는 청소년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고 시그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청소년 문제의 시작은 이제 학교에서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거의 처리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상담 기술을 가진 상담 카운셀러, 이제 스쿨 카운셀러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전문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네. 교육이 100년 대계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점과 연관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학교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지역에서도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지난 12일 경북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자, 이 도당 위원장이자 경북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장세호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장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안동 백화구려 고택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경북도당 선대위가 따로 이 경북에서 출범식을 연 것도 그렇고 또 안동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다뤄봤는데 자, 여기에 출범식 장소도 특별했습니다. 이 백화구려 고택을 출범식 장소로 선택하셨는데 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안동 임청각에 다녀가신 뒤에 임청각 보건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이로부터 이 영남 안동 지방의 독립운동이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이번에 출범식을 거행한 백화구려는 석주 이상용 선생의 처갓집입니다. 또 이상용 선생보다 3년 먼저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신 네. 백화 김대락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네네. 특히 이 집은 영남 지방의 최초의 어떤 근대식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학교 건물로도 사용된 소위 그 혁신유림의 탄생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일제강점 이후에 우리나라 이 영남 지방에는 왕권 회복을 바라는 소위 보수 척사 유림들이 주류였습니다. 이에 비해 백화구려를 중심으로 혁신 유림, 다시 말해서 민권 회복과 무장 투쟁을 주장하던 혁신 유림 세력들의 본거지이기도 했죠. 네. 이 장소에서는 특히 1919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교될 때까지 백화구려 이 장소를 통해서 수많은 독립 인재들이 발굴이 되었고 또 민주공화정의 시작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후기 무장투쟁을 이끌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그런 독립운동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경북 사람들은 경북을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뭐 분명히 아닙니다. 경북은 오히려 혁신의 고장입니다. 혁신 경북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또 100여 년 전 조국 독립의 희망을 알고 만주로 떠났던 독립운동가들의 당시의 어떤 사명감을 바탕으로 네네. 우리 안동 지역 출신의 우리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백화구려에서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구한 안동과 백화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익히 알려진 안동이 있고 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인 이 백화 김대락 선생의 고택이죠. 백화구려에서 혁신을 모토로 해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출범식에 정말 주요 당직자와 당원 많은 손님들이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자리를 빛내셨을 텐데 분위기 어땠는지요? 저희 출범식에 송영길 저희 민주당 대표께서 참석하셨고 네. 또 백화 선생의 정손자, 고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셨으며 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여사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네. 다만 그날 날씨가 워낙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만주로 떠나신 게 1월 달입니다. 네. 1월 달에 출발하셔서 만주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근 6개월 정도를 겨울철 만주 벌판을 헤맸습니다. 계절적으로 비슷한 시기였고요. 네. 예,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씨 좀 추워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100년 전 백화 선생의 그 고통과 고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날이 굳은 날 또 이사하면 잘 풀린다고 하고요. 자, 일단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또 몰렸던 게, 출범식에서 전달하게 된 이 신영남만인소, 이 퍼포먼스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후보는 영상으로만 참여했고, 이게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자, 신영남만인소, 이거 어떤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던 퍼포먼스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500년 역사에서 영남 남인들은
근 200여 년 이상을 중앙정치에서 사실상 소외되었습니다. 네. 영남 선비들은 이런 어떤 소외된 선비들이 지역의 생각과 뜻을 전하고자 정조 시대부터 아마 19세기 말까지 한 7번의 만인소를 올려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당파를 일삼는 무리들을 지적하고 서울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선비의 기계를 보여준 것이 바로 만인소입니다. 네. 만인소라는 것은 10,000명 이상의 선비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문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경북선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해서 우리 새롭게 이 영남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자는 의미에서 신영남 만인소 캠페인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캠페인에 1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의 뜻을 대략 한 75m 정도의 어떤 두루마리로 네. 만들어서 그날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김혜경 여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참석자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런 퍼포먼스가 영남의 선비정신 네. 또 혁신유림으로서의 독립운동의 산실로서의 영남의 정신을 오늘날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또 간략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m에 달하는 두루마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빼곡히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간 도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작성을 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살짝 좀 알려주실 수 있다면요?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기대를 하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받고 있고 또 이번 대선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 만인소를 받을 생각입니다만은 그 속에는 저희들도 놀랄만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하고 싶은 질책과 응원 등을 가감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네네. 어떤 여성분은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은 현실과 동떨어진 난임 부부 지원 시책이라든지 산후조리 육아 지원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사정도 전해줬고 또 코로나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어떤 자영업자의 하소연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네. 문제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 서민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신영남 만인소를 3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이 기회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폼으로 이 제안을 받고 있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어떤 견해를 주셨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직전까지 받아보고 있고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또 염원하는 내용들이 또 포함됐을 텐데 잘 전달되고 또 정책 공약에도 잘 반영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대선에 관한 이야기 해보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지금 안동이라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경북의 민심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대선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전망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전망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국힘단 1세계, 여론이었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흔들림에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했을 테고 특히 지금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검증 과정이 좀 더
깊숙해지면서 그에 대한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아직도 이런 정도 측에 흔들리는 민심이 저희 민주당으로 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피하는 노력을 해서 진짜 경북에서 최초의 우리 민주당 후보입니다만은 경북 출신으로서는 네네. 이재명 후보가 30% 이상 꼭 득표를 올려서 당선하는데 경북이 이 전위 조직이 돼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고 네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만이 우리 경북의 미래와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긍정적인 전망은 뭐 당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왜 돼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뭐 능력이라든지 그 준비된 정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경북 북부 지역으로서는 이제 지역과 관련된 공약과 정책들이 어떻게 다듬어져 있는지 이게 관심사일 텐데, 자,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중앙선대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경북 지역이 70년대 소위 한국 산업화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성장 역량이 대부분 소진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북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약이라는 것이 약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표방하듯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추진 역량을 가진 그런 후보라는 점을 믿으시고 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네. 저는 이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와 같은 진영 논리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실용 정치, 내 삶에 있어서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줄 것인가라는 이런 점을 한 번쯤 생각하시고 살펴보신다면은 네네. 그 선택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소멸이 화두인 경북에 꼭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애둘러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지역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안들 조만간에 확인을 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장세호 상임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사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가 오는 27일 밤이죠. 지상파 TV 토론을 통해서 양자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인데요. 일단 오늘 그 민주당 TV 토론 준비단 박주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방송 3사에서 양자 TV 토론을 수용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27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 동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한다. 라고 밝혔어요. 네. 이게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열린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 민심 잡기 위한 아주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토론 방식과 주제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오는 25일 룰 미팅을 통해서 토론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양쪽에서 가지고 나오는 아젠다라는 것이 이제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예. 아니면 김건희 씨 의혹 등 이런 부분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물론 여기 이제 국정 비전에 관한 정책 검증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하고 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 토론을 비판하면서 그랬죠. 나선 거죠. 일단 현재 민주당은 사자 토론을 적극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 왜 수용했을까? 그리고 아직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은 공격을 받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분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도 있을 거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도 있을 거니까 이게 분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먼저 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그동안 말이 많다가 27일 날이라도 토론한다니까 기대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룰 미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양쪽의 어젠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좀 이슈 부분으로 좀 집중될 것 같다. 물론 정책 공약 이야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선명한 정책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염원이 많거든요. 좀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에서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들을 보면요. 뭐 서로 비판은 합니다만 수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선거가 2030 MZ세대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병사들에 대한 월급 뭐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닮는 공약이 나오는 것보다 당신의 공약은 무엇이고 나의 공약은 무엇이다. 여기서 서로 차이가 어떻게 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정책 공약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워낙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젠다들이 대장동도 그렇고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순전히 그렇게 될까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 토론 시간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정책에서 좀 선명한 차이들을 좀 보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MBC가 이걸 방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 삼을 내용들인지 아니면 그냥 평가인지 사실적인지 구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포함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조목조목을 해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종편의 패널 출신이고 저도 몇 번 방송 같이 해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고 그 빠릿빠릿하게 대답을 잘하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 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더군다나 공당의 대표로서 이 김건희 씨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후보 배우자가 다소 문제가 있을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딱히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씨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화해본 입장에서 자기가 봤을 때 보편적인 대한민국 정치인 부인보다 정치에 대해 의사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다. 왜냐하면은 그 후보자가 공무원생활 오래 해서 배우자에게도 녹아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뭐랄까 입장에 따라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발언한 이제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거는 법원 판결이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김지은 씨가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건 이준석 대표가 이건 2차 가해라는 부분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기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뉴스를 찾아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각자의 또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자, 네. 일단 뭐 이준석 당대표의 해명이 있기도 전에 일단은 뭐 방역 내용을 보고서 이게 뭐 딱히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기에 대해서 MBC가 이 경우는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부분 녹취록도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맞불을 좀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수 욕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법에서 이게 이게 표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쪽만 이렇게 밝히냐?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서 당연히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각자의 판단에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여기에서 또 이 무속인 논란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연상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이 대표는 과하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만 자, 윤 후보는 이 논란이 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속보가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데 무속 논란이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부터 시작했다. 예.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네트워크 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타 본부로 이관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이게 재미있는 답변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산했다. 예, 일반적인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냥 해산한 것이다. 그냥 백지화를 시키는 거다. 예, 바로 해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경이 조치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네. 해경을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일부에서는 해경 해체가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이 전모 고문이라고 하는 네네네. 무속인 전 씨. 예, 무속인이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선거본부에서는 그런 거 전혀 그렇고 임명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쓴 명칭에 불과하고 네. 소문난 건데 이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권영세 본부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이제 보도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이제 전 씨죠. 이 사람이 이제 후보와 이제 메시지나 일정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 후폭풍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다. 네. 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당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모 씨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을 때 등을 두드렸다든지 안내하는 모습 이런 것도 노출이 됐었고. 동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자, 아무튼 이런 후보자의 몸을 손을 댄다라는 건 이건 좀 조금 이제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는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면은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후보와도 별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예. 자, 일단 뭐 맥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상황에 일단은 그냥 발전적 해체도 아니고 그냥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궁금증이 더 증폭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자, 이 이야기까지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닫으면서 짤막하게 언급한 내용인데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로 전몽규 HDC 그룹 회장이 일단 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시장에서 약 1조 원 이상의 수주금을 올렸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 6월 9일 날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광주에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부터 7개월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연이어 발생한 이 건설 사고 수술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신뢰도, 아이파크라는 이 브랜드 신뢰도를 막기 위한 이건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물러난다라고 해서 이 지주회사인 HDC 지분 약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거거든요. 최대 주주 자격은요.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대 위기다. 지금 각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 개발 사업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물러가라, 반대한다, 아이파크 이름 떼라, 라는 이제 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브랜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후속 조치, 이 아파트 전면 철거 재건립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